전 세계가 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중국, 인도, 러시아, 터키, 폴란드까지 각국 중앙은행이 앞다퉈 금을 사들이며 탈달러화 흐름이 본격화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2013년 이후 단 한 톤의 금도 사지 않았습니다. 요즘 세계가 다시 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낡은 자산, 수익 없는 투자로 여겨졌던 금이 지금은 국가의 생존 수단이 되어버렸죠. 러시아의 제재, 중국의 디폴트 위험, 미국의 부채 한도, 위기, 이 모든 요인이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그 결과 각국 중앙은행은 다시 금고의 문을 열고 진짜 가치를 가진 자산을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세계금협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중앙은행이 사들인 금은 무려 1100톤을 넘었습니다. 이건 역사상 세 번째로 많은 매입량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우리는, 한국은행은 2013년 이후 단 한 톤도 금을 사지 않았습니다. 12년 동안 0톤. 이 숫자 단순한 통계일까요? 아니면 전략적 판단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왜 전 세계가 금을 사들이는지, 그리고 한국은 왜 가만히 있는지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금 사재기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18개월 연속 금을 매입 중입니다. 러시아는 달러 결제를 피하기 위해 금 보유량을 2배로 늘렸고요. 인도와 터키는 외환 불안정에 대비해 금을 외환 보유고의 중심으로 편입했습니다. 폴란드 중앙은행은 아이 국가 안보의 최후 방어선이라며 300톤 이상을 사들였죠. 이건 단순한 투자나 포트폴리오 조정이 아닙니다. 지정학적 위기, 달러 리스크,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화폐의 신뢰를 흔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달러의 힘이 약해질 때 국가들은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자산을 찾습니다. 그게 바로 금입니다. 달러는 발행자가 미국이지만 금은 자연이 만든 화폐죠. 그리고 지금 그 진짜 돈의 가치가 다시 인정받고 있습니다. 세계중앙은행의 약 25%가 금을 늘렸고 아시아 신흥국의 절반 이상이 금 매입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화폐 체제의 재편이 조용히 진행 중인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왜 금을 사지 않을까요? 한국은행은 이렇게 말합니다. 금은 수익을 내지 않는다. 이자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또 외환 보유액은 위기 때 바로 쓸 수 있어야 하는데 금은 환금성이 떨어진다고요. 일리 있습니다. 위기 때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은 부담이 되죠. 하지만 문제는 균형입니다. 외환 보유액 중 99%가 달러 기반 자산이라는 건 너무 한쪽에 쏠린 구조예요. 세계가 달러 의존도를 줄이려는 상황에서 한국은 여전히 달러 올인 전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모든 보험을 한 회사에만 들어놓은 셈이에요. 경제 규모는 세계 12위. 하지만 금 보유량은 세계 38회.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국가 신뢰도 이 상징입니다. 왜냐면 위기 때 세계 투자자들이 묻거든요. 저 나라는 진짜 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나?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0톤의 금을 들고 서 있습니다. 2013년 당시 금값은 온스당 약 1,300달러였습니다. 지금은 4,300달러를 돌파했죠. 만약 한국은행이 10년 전에 조금만 더 매입했더라면 수십억 달러의 평가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지나갔습니다. 물론 결과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성입니다. 금은 단순한 수익 자산이 아니라 신뢰의 지표입니다. 국가가 금을 보유한다는 건 우리는 화폐 위기에도 버틸 체력이 있다는 신호를 주는 거예요. 지금 금값 상승은 단순한 가격 움직임이 아닙니다. 세계 경제가 달러의 시대에서 가치의 시대로 천천히 옮겨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에서 뒤처진다면 언젠가 한국의 외환 정책도 다시 시험대에 오를 수 있습니다. 놓친 건 단순한 기회가 아니라 신뢰의 상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달러는 오랫동안 세상의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뢰의 균열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이 금융 제재를 모기로 사용하면서 세계는 깨달았습니다. 달러는 언제든 정치적 무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각국은 서서히 탈달러화를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중국, 브라질, 심지어 사우디까지. 이들은 석유와 원자재 거래를 달러가 아닌 자국 통화나 금으로 결제하기 시작했죠. 이건 단순한 거래 방식의 변화가 아닙니다. 국제 금융 질서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달러의 영향력이 줄어들면 금은 자연스럽게 보편 화폐로 부활합니다. 왜냐면 금은 국경도, 이념도, 제재도 없습니다. 누구도 금을 동결할 수 없죠. 그래서 지금 각국은 금을 자유의 자산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여전히 신중합니다. 지금은 금보다 현금이다. 유동성이 곧 안전이다의 그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외환 보유액은
위기 때 즉시 써야 하므로 유동성이 높은 달러, 채권과 예금으로 운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 논리는 위기 때 달러가 무조건 강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달러가 흔들릴 때 우리의 외환 자산은 한순간에 평가절하될 수 있습니다. 결국 유동성과 가치 보존의 균형이 필요하죠. 지금처럼 금 비중이 1%도 안 되는 구조는 너무 극단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리스크는 다양화로 줄일 수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한 방향에만 서 있습니다. 유동성이 먼저일 수도 있지만 이제는 신뢰도 다시 봐야 할 때입니다. 이제 개인 투자자의 시선으로 돌아가 봅시다. 국가가 금을 안 사더라도 우리 개인은 위험에 대한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금은 인플레이션의 시대에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여전히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물론 단기 수익은 크지 않지만 통화가 흔들릴 때마다 금은 결국 제자리를 찾습니다. 특히 금 ETF, 금 통장, 실물 골드바 등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졌죠. 중요한 건 비중입니다. 포트폴리오의 5에서 10%를 금으로 보유한다면 그건 단순한 투자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식이 흔들려도 코인이 급락해도 당신의 가치 중심축을 지켜주는 자산이죠. 결국 금은 수익보다 평온을 사는 투자입니다. 이건 숫자가 아닌 신뢰의 문제니까요. 금은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화폐가 무너질 때 끝까지 남는 건 언제나 금이었습니다. 고대 바빌론부터 현대 미국까지 수천 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가치가 0이 된 적이 없죠. 금은 잊지 않는다. 그 말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은 위기를 잊고 국가는 변하고 정책은 바뀌지만 금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다시 금으로 향하는 건 그 본능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 흐름을 믿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오늘의 인사이트가 당신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